자,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기공사 배관영입니다. 청주에서 기공소를 운영 중이고요. SNUC 디지털 프로세스틱 시스템의 공동 개발과 라이브러리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SNUC 보철 시스템을 통해서 다가올 기공소의 미래를 좀 준비해 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아날로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노동 집약적인 그런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공사의 전직도 늘어나고, 지금은 또 굉장히 또 구인난이 심각해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초기에 특수 보철 개념의 이제 수가 상승과 오히려 제작 공정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기공소의 이제 매출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잠시 구강 스캐너나 밀링기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서 자본 집약적인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죠. 저희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값싼 보철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영세 기공소들이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철 시장의 능동적인 재편을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런 기공소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신미학회 세미나에 갔을 때 연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PFM에서 올세라믹 보철이 아니라 올세라믹에서 올세라믹으로의 재보철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의 기대감들은 우리 몫이 되어지고 더욱더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과 4년 전쯤인데 벌써 우리는 전치부에다가 레이어링을 하진 않는 그런 모노톨릭 지리코니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재료의 발전들이 얼마나 빠른지 한 번 더 실감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 기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이용한 그런 자동 디자인이라든지 3D 프린팅을 이용한 그런 지리코니아의 출력, 아직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빨리 변할지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처음에 디지털 기공을 했을 때 치과랑 기공소 간의 그런 소통이 원활해지는 부분, 또 그리고 일상적인 워크플로우를 좀 더 지능적으로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공사의 전문성을 점점 잃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공소에서 이제 디지털 기공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 커스텀 베이스의 세미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과 SNUC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SNUC의 이제 장점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청주의 GLDS 치과 고경우 대표 원장님께서 임상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저희가 직접 한번 SNUC 디자인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이제 간접법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강 안에서 이제 트랜스퍼 한다는 그런 시작을 하면서 에러와 오차를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작업 단계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 수작업에 의한 이런 조절 과정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에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폭하게 되겠죠. 술자의 그런 노하우들이나 경력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줄여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런 수작업에 의한 이런 적합 과정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런 에러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됐죠. 자, 에러 부분이라고 하면 기공소에서 굉장한 이제 손실로 다가오는 거고요. 또 하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업 단계를 더 간소화하면 에러를 이제 줄일 수 있겠죠. 기공업의 특성상 저희가 기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 개개별의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보철들을 만들기 때문에 공정 또한 복잡해지고 루틴한 보철물들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커스텀 지대주 부분을 스타커한다든지, 아니면 세면을 하지 않는 그런 스크롤 리테인드 방식의 이제 디지털 보철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의 진짜 구조적인 이제 안정성과 예우 같은 것들을 적절히 판단을 하고, 정말 치과도 편하고 기공사도 편한지 이런 것들이 잘 선택되어진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 그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공을 하면서 이런 프로토콜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누구나 똑같은 이런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공물의 경쟁력은 단가나 그 제조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기존 보철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SNUC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SNUC의 장점 그리고 단점 부분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저희 기공소 내에서 그 리메이크 비율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크라운의 그 리메이크 비율은 아니고 임플란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제 임플란트의 그 리메이크 비율을 조사를 했고요. 뭐 여기 39라는 게 전체 저희 기공물의 39%가 아니라 7.5%,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전체 그 리메이크 비율이 한 7.5% 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수치긴 하지만 저 수치 안에서 39%가 이제 교환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하부 커스텀에서 한 27%의 그런 에러들이 생겼어요. 하부에서 에러들이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상부에 에러가 생긴 거겠죠. 그럼 그 하부에 이제 에러들만 없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제작 비율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SNUC도 이제 제가 이제 그 8월 달에 런칭을 해가지고 한 300케이스 정도 해봤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8, 90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케이스 정도 했는데 케이스가 300개지 뭐 개수로 따지면 더 많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한 2.3% 재제작 비율을 나타냈고요. 요거는 실제 개수입니다. 실제 개수가 교합에서 2케이스, 그 다음에 뭐 형태적으로 2케이스, 교합적인 부분은 좀 불강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바이트 트레이로 인상을 체득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지만 그 바이트 트레이가 이제 편의로 조금 문 상태에서 이제 떠졌고 블루무스 바이트도 똑같이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제작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메이크라는 건 당연히 없겠죠. 자, 이런 리메이크를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날로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힐링부터 보철물 체결을 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 안에서 저런 변형들도 이렇게 내게 되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교합 체득과 임프레션이 스캔으로 한 번에 묶여버리죠. 그러면서 그에 해당하는 에러나 이런 번거로움들은 없어졌는데 스캔이라는 영역이 생기면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SNUC 방식은 단계를 한 번 더 줄여버려요. 단계를 어떻게 해서 줄였느냐? 힐링하고 이제 스캔을 한 번에 묶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의 요소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게 SNUC의 문제점만은 아니라 그 스크루 리테인드 방식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그 SNUC의 작동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베이스 어봇하고 스캔 바디하고 같이 체결이 되고 힐링처럼 저렇게 이제 그 체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캔이나 이제 러버 인프레션으로 이제 그 체득이 될 테고요. 뭐 러버 인프레션을 뜬다는 건 저희가 픽스처 모델의 모델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그걸 다시 석고를 부어서 그냥 모델 스캔을 뜨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라이브러리에 의한 이제 크라운이 디자인이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보철물이 도착하면 스캔 바디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고 계속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계속 남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면을 하지 않는 스크루 타입 그 스크루 리테인드 방식으로 이제 보철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 그 베이스 시스템에서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싱크 다운이라든지 뭐 어쨌든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남아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힐링하고 스캔 단계에서 스캔 바디를 꽂든 그 커스텀을 체결하든 이런 많은 그 체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힐링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저희가 감염도 일으킬 수 있겠고 자극도 되고 뭐 오체결도 생길 수 있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클리닉에서 잘 해결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어려움들은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자, 26번에 저 픽스처 레벨로 이제 인프레션을 하나 받았고요.
26번짜리지만 조금 되게 좁죠. 되게 좁은 내로한 그런 힐링 스페이스를 가졌고, 저기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 컴퓨터 CCU에 의뢰 대로 이제 마진은 서브 1mm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뭐 대합체 이제 고려해서 앵글을 한 20도 정도 형성해서 이런 커스텀의 이제 단면을 이제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자, 마진은 0.5mm 스프라로 떠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그 서포트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의 이제 커스텀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경험들은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힐링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저희가 뭐 인프레션을 끌 때 잇몸이 부었다가 이제 수축할 수, 그러니까 가라앉았을 수도 있겠죠. 보철 체결할 때 가라앉을 수도 있겠고, 저희가 그 힐링 스페이스랑 인프레션 스페이스가 저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6mm의 힐링을 넣었다가 5mm의 스캔 바디나 그 스캔 포스트를 꼈을 때, 금방 잇몸은 또 수축을 하고 올라오게 되죠. 저런 부분들을 기공사 입장에서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힐링 스페이스가 아니라 인프레션 스페이스를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저희가 첫 번째 모델을 받고 저렇게 풀 아나토미컬한 그 오버 컨트롤을 주면서 저렇게 큰 커스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공사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 커스텀은 구강렌즈 체결됐고 보철도 다 세팅이 된 크라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SNUC 방식은 어번 레벨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번 들어갔던 베이스 어봇이 이제 교체될 일이 없겠죠. 자, 어번 레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커스텀에 이제 디자인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이머전시가 계속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크라운의 이머전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스캔 바디 부분은 0.3mm 정도 이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저런 하부에 대한 이제 면제부는 일단 생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캔 단계로 넘어가겠죠. 스캔 단계로 넘어갈 때 스캔 바디의 길이나 이제 표면에 따라서 저런 이제 에러들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요 그림은 제 구강 스캐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그 정확도를 얘기하자면 그 진실성하고 이제 정밀성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되죠. 자, 정밀성이 높은 부분이 좋은 스캐너라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스캐너라고 얘기하죠. 어느 탄착본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초반에 피드백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같은 어떤 사람이 스캔을 떠도 저렇게 탄착본이 형성되는 스캐너가 정확도가 좋은 스캐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스캔 바디 자체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DO의 H 스캔 바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에 이제 빛 반사나 스캔 스프레이를 이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렬이 안 되죠. 저런 부분하고 그 STL 파일 자체에 저런 폴리곤들의 그 엣지 로스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라이브로 해서 좀 그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렇게 또 상단이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너무 긴 스캔 바디는 숙련도가 있다고 하면 저런 것들은 뭐 잘 떠지는 경우가 있는데,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저런 스캔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SNUC 방식은 진지바이트가 이제 결정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스캔 바디의 노출도가 항상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뭐 진지바 높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마진에 서브 1mm를 넣는다고 해도 5mm 스캔 바디에서 4mm가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 4mm라는 게 라이브러리하고 이 파일 자체의 머징 영역에도 굉장히 좋은 그 구간이고요. 그 스캐닝 할 때도 굉장히 스캐닝이 잘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구강에서 그 SNUC를 이제 스캔을 한 영상이고요. 이제 교환면 쪽을 이렇게 딱 찍기보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불과 10초 만에 그 두 개의 스캔 바디가 이제 다 촬영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좀 잘 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거래처에서 원래는 DO의 이제 H 스캔 바디 사용해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SNUC 제품이 나와서 이제 다 교체를 해서 똑같은 환자의 똑같은 스캔을 떴어요. 그랬을 때 그 라이브러리하고 스캔 데이터하고 이제 그 정합 모습이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56마이크론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마이크론 이렇게 좀 그 머징 자체부터 이제 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철을 만들 때. 자, 그리고 이제 3쉐입에서는 제가
그 라이브러리 자체를 그 플러스라는 그런 그 스캔 플래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모델하고 구강 스캔 데이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엑소에서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시면 잘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꺼번에 다 드리면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조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자체도 저렇게 이제 엣지 부분은 다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자, 어번 레벨에서 이제 인프가 진행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캔 포스트가 한 10mm 정도 되죠. 10mm 정도 됐을 때 상단에서 30마이크론 정도의 이제 에러가 생긴 상태에서 저희가 보철이 제작됐다. 그랬을 때 이제 축변화는 0.1mm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저희 제품도 어쨌든 뭐 스캔이 항상 좋은 건 아니겠죠. 똑같이 30마이크론 정도의 오차로 이제 그 진행이 됐을 때 어번 레벨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양은 그 에러 양은 반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커스텀하고 그다음에 크라운을 이제 제작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뭐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환봉을 밀링을 많이 했고 환봉 밀링 할 때도 저렇게 이제 더블 스캔을 뜨거나 뭐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저것도 이제 스캔 스프레이에 따라서 이제 그 갭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에러를 좀 만들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디지털 원스텝 보철로 많이 가게 되고 이제 CNC 밀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친 면들이나 그런 거친 면들을 만들어 왔지만 저희가 또 팔리싱을 안 해서 내보내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뭐 저희가 솔직히 뭐 모델을 받아가지고 검 작업하고 푸어링하고 마운팅하고 스캔 뜨고 디자인해서 CNC로 보내요. 그러면은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제작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친 면도 이제 팔리싱을 안 해서 내보내게 되고 저런 면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할 때 그 하이퍼덴트에서 이제 배치를 하기 좋게 저런 단면을 이제 이렇게 단면을 이제 잘라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하기 좋게. 그러면은 CNC 업체에서도 저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잘 해줘야 되겠죠. 자, 파란 선을 잡고 이제 그 엔지니어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빨간 선을 잡고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0.3mm 딱 짧게 나옵니다. 외형은 똑같은데 이 커넥션 부위에서 0.3mm가 딱 짧게 나오고요. 자, 저희도 이제 모델이 오는 경우에도 원스텝으로 그냥 커스텀 따로 시리코니아 따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들고 오죠. 제작하던 선생님이 들고 와요. 이거 스캔이 잘못 떠졌나 본데요? 이렇게 들고 오는데 스캔이 잘못 떠진 게 아니라 이제 커스텀이 밀링이 잘못돼서 온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델이 있었으니까 이제 확인이 됐고 브릿지니까 좀 확인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델레스 이제 그런 보철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일방적인 저희는 피해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커스텀의 그 형상, 그 디자인 형상도 좀 저는 거슬리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똑같은 케이스에서 SNUC 베이스의 디자인하고 커스텀 베이스의 이제 디자인 모습입니다. 자, 왼쪽이 링갈 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버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저 부분에 이제 그 급격하게 커지는 이제 컨처들이 있죠. 저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거슬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쬐끄맣게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란 그런 커스텀 형상을 이제 만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상부도 그렇고 하부도 그렇고. 근데 이 커스텀 자체의 그 픽처 각도가 15도가 기울어졌을 때 저희는 똑같이 만들죠. 상부도 아이디어하게 만들고 하부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 상. 이렇게 빨간 선의 제한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버가 되는 부분은 스크루 홀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버해서 이제 컨트롤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원축에 놓고 봤을 때 오버 컨트롤가 생기는 오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들은 각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지바이트의 높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픽스처가 이제 깊게 식립이 안 됐을 때, 픽스처 탑에서 저희가 낮은 그 진지바이트 높이를 가질 때 저런 마진들은 급격한 경사를 주게 되고 임상적으로 저런 각도들이 본노스를 발생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SNUC 방식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진을 맞춘다고 하면 링갈 쪽에서
똑같이 왼쪽이 링갈 쪽이죠. 링갈 쪽에서 1mm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1mm 낮춘 거를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링갈 쪽에서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고 버칼 쪽에서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지바이트 높이가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 그 높이를 맞출 수 없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버칼 쪽에서 1mm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세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안심은 되긴 하죠. 안심이 되긴 하고 링갈 쪽에서 저런 손실을 저희가 컨투어로 오버시키지 않는 것이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오버 컨트롤을 안 만드는 것들이. 자, 이런 그 커스텀의 형상입니다. 커스텀의 형상인데 이게 잘못된 커스텀의 형상인가요? 뭐 적절하게 조금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구강에서 사용이 되지고 할 때 저런 오버 컨트롤에 의해서 저런 이제 더블 파필라나 저렇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성만 다시 저렇게 꽂아놔도 깨끗하게 힐링이 되고, 저희 진지바이트 높이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죠. 그래도 저희가 서브 진지바 컨투어를 지리코니아로 만들 때 이 컨투어를, 그러니까 티타늄보다 지리코니아가 더 확실히 생체 친화적이고요. 그런 서포트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주의해서 해준다고 하면 아주 깨끗한 보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공소에서 이제 열심히 만들죠. 모델이 있으면 피체크도 하고 열심히 만드는 나가는데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죠. 정말 속상하죠. 속상한데 저는 원인들은 알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상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모르는 변화들도 많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SNUC하고 SNUC뿐만 아니라 세멘네스 보철 시스템, 타사의 세멘네스 보철 시스템을 했어도 그 파츠의 그런 그 정확도들이 괜찮다고 하면 저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어요. 자, 오른쪽은 예전에 다른 회사의 세멘네스 방식이고요. 왼쪽은 저희 SNUC 보철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돈 받지 또 못하는 이제 지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기도 싫지만 저렇게 이제 스킨바디가 이제 형상이 저렇게 길고 이제 찌꺼기들이 남게 되면 지그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지그를 만들게 되는 거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저렇게 지그를 만들어서 바운딩이 일어나서 교합 체득이 되어진다고 하면 또 큰 문제를 만들게 되겠고요. SNUC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저 또 큰 문제가 싱크다운이라는 요소를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왼쪽에 투피스 어버트의 형태, 그리고 오른쪽에 SNUC 같이 솔로 어버트의 형태의 이제 단면이겠죠. 이런 이런 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싱크다운이 분명히 일어나고, 싱크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면 벌써 스크루는 루즈닝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솔로 어버트 형태에서는 그 싱크다운 면에서 굉장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버트먼트의 형상이겠죠. 자, SNUC의 유한요소 해석 자료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커스텀의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점들이 응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의 넥 부분이 조금 많이 부러지고 스크루 부분들이 이제 부러지는 이유들이 저런 부분들에서 이제 응력이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파절이 오게 되고, 자, SNUC에서는 이렇게 조금 당연히 직방에서는 집중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잘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논링크 타입에서도 잘 적절히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커스텀 베이스라면 무조건 세면이 들어가야 되겠고, 저런 잔여 세면들이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는 불보듯 뻔하게 되겠죠. 자, 저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SCRP 타입의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세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꺼내겠다, 홀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의 보상 각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브릿지에서 저것들을 뺐다가 다시 넣는다는 거는 웬만한 잘 심지 않으면 좀 힘든 일이 될 테고요. 그러나 이제 SNUC 방식에서는 저희가 세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세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번 레벨에서 저것들이 보철들이 이제 탈착이 되기 때문에 48도의 이제 보상 각도를 갖게 되고, 충분히 전치부와 구치부를 묶어서 브릿지를 해도 저것들이 이제 보철물이 탈착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철을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뭐 치아들이 뭐 머젤 드리프트 되든가 그래서 이제 컨택을 레딩 하든가 저런 이제 커스텀에 이제 크라운이 붙어서 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 방법들을 쓰죠. 뭐 망치로 이렇게 레바 누르고 이렇게 체결해 놓고 때리게 돼도 안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네스에 이제 넣게 되겠죠. 포네스에 넣어서 저렇게 세면을 태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런 그 어버트먼트의 저 산화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팔리싱을 해서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어렵지만 굉장히 또 귀찮게 되죠. 그러나 SNUC 방식에서는 저렇게 세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뭐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링크 타입이라고 하면 리무버로 이제 제거해서 그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체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면 방식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기성화된 그 라이브러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빼서 버리고 새 거를 넣어주셔도 돼요. 자, 시간이 조금 뭐 좀 쉬셔도 되는데 그냥 좀 이어서 좀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애매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SNUC 방식에서 남는 그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솔로 어봇 형태의 그 리포지셔닝, 헥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루즈닝이 일어났을 때 리포지셔닝을 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면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면에 의한 그런 보상이 없죠. 그러니까 패시브하지 못한 핏에서 저런 파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철물 체결 시에 저희가 구강 상태에 어봇이 없기 때문에 이 보철을 뺐다 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그래서 구강 안에서 컨택들이 이제 조절이 되어줘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포지셔닝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저렇게 이제 그 베이스 어봇을 따로 체결을 하지 않겠죠. 먼저 그 스캐닝이나 임프레션이 되고 계속 그대로 있다가 보철이 도착하면 힐링만 이제 빼면 저희 보철을 체결해야 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전에 그 템포러리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템포러리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캔 뜨고 다시 빼고 템포러리 사용하시다가 이제 보철이 와서 다시 이제 저거를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제 위치 변화가 생기고 높이가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랬으면 이제 보철이 안 맞을 텐데 보철을 이제 체결하는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고요. 저렇게 보철은 스크루를 그러니까 한쪽을 꽉 끝까지 다 조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닉 부분에 이제 바운딩도 있고 하니까 양쪽을 조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조여 주셔야 오체결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저렇게 하시고 이제 컨택 체크를 한번 해주십니다. 실제로 저렇게 컨택 잘 맞아서 들어갔고요. 자, 완성된 모습이 이제 사진이고 치근단 사진이고요. 분명히 따로 체결이 돼서 들어갔지만 이렇게 위치 변화가 없고 아주 잘 맞는 핏을 보여줬죠. 저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그 솔로 어봇이 어느 정도의 각도 변화를 만들고 높이 차이가 얼마큼 생기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봤고요. 10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빼고 스캔 뜨고 다시 조이고 놓고 이제 30N으로 똑같이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스캔 데이터를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그 각도 변화가 얼마인지 생겼는지 확인을 했을 때 4도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4도 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 4도라는 것은 저희가 그 나사선의 한 피치가 0.3mm니까 360 나눴을 때 그 1도당 1.1 마이크론이 수직적인 높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4도 오차 범위라고 하면 4.4 마이크론, 임상적으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절 문제. 저 시스템은 어쨌든 제가 한 5년 전쯤부터 저런 그 세멘레스 방식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2유닛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3유닛이 넘어가면서 어쨌든 패시브 하지 못한 핏에서 저런 스크루들이 계속 조여지면서 이제 파절들이 이제 계속 발생했고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자 케이스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저런 파절이 생겼죠.
저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 자체에 이제 뭐 컴포넌트나 이런 파츠 문제의 정확도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항상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그 스캔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그러니까 오차를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방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런 뭐 스크롤라든지 스크롤 헤드 부분에 베벨을 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베벨을 주게 되면 쪼이면서 계속 그 위치로 또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고, 수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놓게 되죠. 자, 그리고 저렇게 이제 컴포넌트, 그 제품 자체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긴 하지만 수직적으로는 보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억지로 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셈 앤 어버트먼트를 이제 또 하나 만들어 놓게 되죠. 제작 방식은 똑같아요. 제작 방식이 아니라 스캐닝이나 이렇게 초기에 구강 내에서 들어가는 제작 방식은 똑같고, 저희가 저 13번 자리에만 하나만 디자인을 할 때 저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강 내에서는 저런 셈 앤 어봇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셈 앤 한 후에 저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빼고 다시 넣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롱 브릿지에서 만약에 뭐 34번부터 7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SNUC 하면서 요런 케이스를 해서 지금 나가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아직은 그 데이터들을, 롱텀 데이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꼭 써야 된다, 그것들은 아직 뭐 그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뭐 여기서 이제 보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셈 앤 어봇을 하나 써야 된다, 그럴 때 어느 위치에다 이제 그 셈 앤 어봇을 쓰는 게 좋으냐, 저는 아무 위치에다가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강 상태가 이제 파란 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그 스캔 데이터가 이제 휘었다고 이제 가정을 들 때, 만약에 2번 자리에다가 저희가 그 셈 앤 어봇을 넣어준다, 그랬을 때 2번에서 수직적으로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1번 자리에다가 내가 셈 앤 어버트를 넣는다, 그러면은 보초본부 자체는 2번, 3번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나서 1번 자리에서 보상이 될 겁니다. 3번 자리는 1번 자리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스캔 데이터 자체는 거리가 길수록 이제 그런 변형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에 넣어서 이제 쓰게 되고요. 패스의 공개 없이 패스가 무엇을 넣나요? 아니면 그냥 공개 없이 넣나요?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자, 저거 이제 셈 앤 어봇을 쓸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링크 타입이나 넌 링크 타입은 스크루 홀을 제가 꺾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셈 앤 타입은 홀이 무조건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잠길 때 스크루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 패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동 교체했을 때, 네. 그때 로봇 먼저 사용하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데이터의 힘, 그러니까 보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어쨌든 그 3도, 4도의 그 테이퍼를 갖고 있고요. 얘가 방향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강 안에 먼저 넣어놓고 저것을 세팅한다고 해서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저것을 내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더 줄여주느냐. 그 세면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 변형에 대한 오차를 극복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셈 앤 어버트먼트는 수평적인 공차도 이제 그 갭도 만들어 놨지만 수직적인 공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게, 만약에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공차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템포러리 2유닛을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유닛을 한다. 그랬을 때,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방향도 있고 딱 맞는 상태죠. 그런데 그 셈 앤 어봇을 쓴다. 그러면은 교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30마이크론에서 이제 100마이크론까지 라이브러리에서 저렇게 공차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한 50마이크론 정도 넘어가면 어쨌든 뭐 셈 앤 워시가 워시아웃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이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 컨택 조절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대치 형상으로 온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고요. 뭐 숏의 그 힐링 스캔 바디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 8mm짜리 롱 스캔 그 스캔 바디를 사용해 진다면 더 온라인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택 부분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 모델레스의 커스텀 베이스의 크라운보다는 훨씬 더 작게 가요. 훨씬 더가 20에서 한 30 마이크론 정도 작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어떤 파츠든 그 픽스처에서 커스텀을 체결하더라도 이런 공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SNUC 방식도 베이스 어버트하고 링크하고 회전이 있습니다.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2.3도 정도 더 돌아갈 수가 있어요. 크라운이 회전이 2.3도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구치부의 근원심 7mm, 그 다음에 대구치부의 근원심 12mm를 예로 들었을 때 홀이 중앙에 형성된다고 하면 그 중앙으로 해서 이제 회전이 조금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컨택 2mm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에서 40 마이크론 정도 더 이제 회전이 일어나면서 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강에서 이제 세팅하시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초기에 이제 핸드 토크 줬을 때는 약간 아쉽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파이널 토크 한 25N, 30N 주게 되면 딱 맞는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잘 맞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싱글 얘기겠죠. 싱글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그 러버 인프레션을 받아도 저희가 이제 적합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러버 인프레션을 받아서 저는 측면들이 조금 이게 깨끗하지 않다. 그랬을 때 저희가 러버 인프레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음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치아에다가 뭐 타액이 있든 뭐가 있든 해서 인상을 뜨게 되면 음의 값을 만들어낼 수 없고 양의 값을 항상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컨택을 세게 아니면 모델에서 살짝 좀 다듬고 이제 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오랄 스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얘는 제가 경험상 오히려 센 적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 얘기입니다. 이런 면들이 보여졌을 때 오히려 구강 들어가면 컨택이 세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컨택을 약하게 갑니다. 반대죠. 러버 인프레션하고. 자, 그래서 저희 기공소에서 이제 그 가공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아놓고 쓰는지, 기공소마다 이제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뭐 기계 공차도 있고, 그 거래처의 이제 스캐너별로 또 데이터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쓰셔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려가거나 이제 줄여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좀 편리하게 조금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택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레이징을 하잖아요. 글레이징도 두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컨택 부분은 글레이징을 하더라도 이제 그 폴리싱을 해서 지워버리거나 아예 컨택면은 글레이징을 하지 않죠. 근데 교합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신미성 부분 때문에 글레이징을 하게 되고 저런 부분은 항상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글레이징을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제 글레이징 할 때 저런 바닥면에 저런 글레이징 묻게 되면 하이스팟이 생기고 볼처리에 큰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적합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스크루도 안 꽂아보고 이제 치과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치과에 갔는데 스크루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런 허다하죠. 그래서 꼭 레바놀 로고 몇 개는 꼭 준비해 주셨다가 레바놀 로고의 정도는 한번은 체결을 해보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